자, TET 1급 기출문제, 1호 문제부터 그 법인세 관리 문제 파트까지 실기까지 쭉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문제를 보시게 되면, TET 1급 45회죠. 45회 A형 쭉 내려가서 1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문제예요. 혹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보충 설명 해달라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예요. 다음 중 회계 정보, 실적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그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구분을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써달라고 하세요. 첫 번째,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는 가장 근본적인 질적 특성은 신뢰성이라고 했었고, 이를 갖다가 보강할 수 있는 특성 세 가지가 있다 했었죠.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 세 가지가 써드려야 되는 게 낫겠지? 말로 하는 것보다. 여기 재무 회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크기가 좀 작네. 관리 회계에 관련돼서 처음 나왔던 것은 여러분 그 FAT 1급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재무회계에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고 얘기해드렸고, 관리회계에서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얘기해드렸고,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재무회계에서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목적 적합성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얘도 있어야 되고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얘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은 얘는 회계 정보로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신뢰성을 갖다 보강하기 위한 특성은 표현의 충실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 세 번째로는 중립성. 요 세 가지가 여기 신뢰성을 보강하는 특성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는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적시성.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이 암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보셔야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특성들, 여기는 보강적인 특성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요. 첫 번째에서 얘기한 거는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여기 예측 가치와 그다음에 피드백 가치,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문구예요. 기업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 내용들을 갖다가 많이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복습할 때도 이 문장들을 잘 봐두시라고요. 얘가 목적 적합성에 대한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설명해 문구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설명은 1번은 잘하고 있고요. 2번,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실질,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 그랬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겠죠. 우리 기말이 되게 되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실제 있는 경제적 가치,
실제로 그 금액이 시장 가치가 떨어져 있다면 실제 가치를 반영했었죠.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수량의 차이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우리 단가의 차이가 있을 때 저가법을 써가지고 실제 있는 금액들을 반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검증 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얘도 맞는 거고, 이에 대한 것은 간단한 얘기로 상품을 10만원 주고 팔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변에 상품이라고 기록할 것이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기록하겠죠. 이런 거래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한 걸 갖다가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증빙서류를 보고 기록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아니면 유사한 결론이 나와야지 된다는 얘기를 검증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1번하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 이런 거 자꾸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럼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이고요. 4번은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요성을 갖춰야 된다. 중요성이 아니라 여기 중립성이라고 아까 여기 써놨죠.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어디 편향되는 거 없다는 뜻이에요. 중요성을 갖추는 게 아니라 중립성을 갖춰야지 된다는 얘기죠. 중요성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중요한 정보라고 불러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이해가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계량 정보라든지 또는 비계량 정보도 마찬가지로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중요한 정보라고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틀렸던 것은 그래서 4번이 중요성이 아니라 중립성, 글자 좀 거시기하게 바꿔놨죠. 얘기는 안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항공이 자본과 관련된 자료라고 나와 있고요. 자, 2021년 말 자본 총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2021년 기초 자본금은 총액 6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2021년 7월 30일 날 보통주 300주 액면가액은 5천원짜리를 갖다가 주당 6천원에 발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우선 7월 30일자 분계를 한번 먼저 해볼 줄 알아야 되겠죠. 300주에 대해서 액면금액 5천원짜리를 지금 6천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현금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날짜는 7월 30일 날로 하고요. 차변에다가 현금 6천원 이렇게 6천원 하여튼 해놓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주식을 발행했다고 그랬었죠. 발행하면 제가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증자. 여기 자본금 써야 되죠.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어요? 5천원이 증가했어요. 자, 그런데 1,000원이 지금 차이가 나죠. 1,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거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주당 금액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 각 금액에다가 몇 주만 곱하면 돼요? 300주만 곱하면 되겠죠. 한 주당 금액 제가 액면하고 그것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본금은 5,000원 곱하기 300주 하게 되면 5,000원 곱하기 300주 하면 150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자본금은 150만원이 증가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생겼겠어요? 1000주에 300주 하면 30만원 생겼겠죠. 여기는 30만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결과로 지금 문제에선 자본 총액이 얼마 발생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여기 자본금은 자본 계정에 있는 것이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있는 것이죠. 결국 자본이 증가하기는 매한 가지죠. 그죠?
그럼 두 개 합쳐서 얼마가 증가했어요? 18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기초에 자본금이 6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여기 7월 30일 거래로 인해서 자본 계정이 180만 원이 이렇게 증가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다음에 9월 10일 것도 볼게요. 9월 10일 날 거래에서 보니까 발행 주식 중 보통주 100주 액면 금액은 5,000원짜리인데 주당 5,500원에 취득했다. 그럼 얘도 분기를 해보게 되면 9월 11일 날짜에 차변에 지금 발행 주식 중 보통주를 주당 발행 주식 중이라 그랬죠? 유통되는 주식을 지금 우리가 취득한 거예요. 그때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자기 주식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자기 주식인데 금액은 5,500원에 100주에 따르니까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5,500원 곱하기 100주 하게 되면 55만 원이 되겠죠? 5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 현금 주고 취득했다고 합시다. 55만 원. 자, 이렇게 됐을 때 차이가 뭐냐면 자본 총액을 계산할 때 자본 계정들 기억하세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 이익잉여금이 있었죠. 차가 목록에 유통되는 주식이 아니라 여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여기 금액, 자기 주식만큼은 빼줘야지 돼요. 자본 계산할 때. 그래서 여기 55만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총 금액이 얼마가 계산될까요? 780만원에서 55만원 빼게 되면 725만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725만원 얘가 기말 자본금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기 주식을 자기 자본 기말에 자기 자본 계산할 때 자기 주식을 갖다가 빼줘야 한다는 요거를 갖다가 여기 TAT 1급에서 처음 배운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 지금 여러분들이 기말 자본 총액을 물어봤을 때 당연히 회계 세무 1급 정도 되면은 자본 계정은 꿰고 있어야 되겠죠. 자본 계정 혹시 또 꿰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거기다가 이거 자본 계정을 암기해 놓지 못하면은 자본 계정은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파트는 실무라기보다는 시험 문제, 자격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실무하면서 자본 계정 손대는 일이 많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라는 거죠. 혹 지금 이거 자본 계정 써드려요 다시? 떠나요? 자본 계정 말을 해 말을 써 말어 안 써도 돼요? 소리씨 써야 말아요. 써줘요? 꼭 외워야 돼요. 일단 그 자세한 계정들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자본이라는 계정에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쓰라 그랬던 거 써줘. 이것도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만 표시해야 돼요. 자본금은. 두 번째로는요. 자본잉여금이 있었어요. 자본잉여금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그냥 다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세 번째 자본 조정 규정이 있어요. 자본 조정 규정이 있는데 자본 조정 규정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 반대되는 개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두 번째로는요, 감자 차익에 반대되는 거 감자 차손. 세 번째로는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반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냥 자기 주식.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여기서 시험 문제가 TET 2급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는 세 개가 규정이 있었는데 자산, 재평가, 잉여금.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 여기 평가라는 거 중요해요. 평가 손익. 요거는 평가 계정은 여기 자본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자산 환산 손익이 있었는데 해외자산 환산 손익. 해외자산 환산 손익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마지막으로 이 잉여금이 있어요. 이 잉여금 안에는 크게 두 가지를 여기 대표적으로 알려드렸었는데 전기 2월 미처분 이 잉여금 하고 당기순이익 제가 두 가지만 써드렸었단 말이죠. 당기순이익. 이따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자본계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는 거 우리 앞전에 이론 배울 때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던 거거든요. 혹시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드려요. 그럼 여기서 답은 725만원.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되셨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TET 2급에서 나왔던 문제, 처음 나왔던 거죠. 회계 변경에 대한 거예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여기선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고, 저기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두 가지 있다 그랬었죠. 일단은 한번 문제 쭉 읽어볼게요. 혹시 이것도 필요하면 설명해달라면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추정의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전진법을 한다 그랬어요. 전진법이죠. 그러면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 전진법으로 처리하며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이거 지금 전진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추정의 변경이고요. 전진법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얘기한다. 신뢰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이거 그죠? 제가 아까 중요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보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이잖아요. 그럼 여기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면 얘는 매우 중대한 오류라고 본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그 설명이에요. 그대로 잘 봐두시면 돼요. 일단 답은 벌써 1번 나왔고 2번은 맞는 말이니까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다 반영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을 반영하는 거야. 즉 회계 정책의 변경을 다 반영하게 되면 뭘로? 그 누적 효과는 소급법으로 먼저 다 적용을 해요. 전년도에 필요한 자산이나 해당되는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 잉여금 싹 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할 때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을 반영하여 전진법으로 나머지 것들을 반영하는 방법이 이 3번에 설명이랍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단기에 발견한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 이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세, 영업 외 손익 중 정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예, 얘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정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정기 오류, 수정 손익 계정은요 코드 번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중대한 오류일 경우는 300번대 300번대에서 정기 오류 소중 수정 손익 계정을 사용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경우에는 900번대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이 있는 정기 오류 수정 손익에서 수정을 해주는 것이랍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건데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죠.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또 이게 생각이 안 나신다면 제가 뭐 회계 계정 과목 한번 보여드려요. 지금 아무거나 일단 하나 열어놓고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 좀 작기는 한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제가 아까 이익잉여금에서요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당기순이익 두 개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 회계 보기 되시면은 3번 4번에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있죠. 계정 코드 번호가 몇 번대예요? 여기 300번대예요. 370번, 371번.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 또는 중대한 오류라고 하면 여기 거 숫자를 갖다가 반영해서 여기 미처분 이 잉여금을 여기서 수정해 주는 거예요. 중대한 오류일 경우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어디서 나왔지? 손익계산서 해볼까요? 여기는 계정이 안 나와 있네. 기타 900번대 보면 영업의 수익 계정으로 900번대 여기 안 나와 있어.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제가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계정을 한꺼번에 다 불러왔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300번대는 300번대에 정기 오류 수정이익이나 수정 손실이 있고 요 밑에 900번대에 정기 오류 수정이익이나 수정 손실이 있죠. 바로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중대한 오류일 때는 똑같은 계정의 이름은 우리 한글로 똑같아요. 그러나 코드 번호가 달라요. 이거는 중대한 오류일 경우, 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일 경우 사용하는 코드 번호예요. 즉 여기 900번대는요 전년도 거는 수정하지 않아요. 올해 것만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중대한 오류는 300번대 전년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해당 자산 다 수정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좀 거창하단 말이죠. 그런 설명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코드를 한번 직접 이렇게 보시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설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소급이 아니라 전진법으로. 근데 문제가 만약에 지금 복잡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난이도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설명해드린 내용들만 잘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근데 잠깐 요거 해놓고 풀어야지 또.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항공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장부와 실제 그 기말 재고 수량 차이의 50%를 정상감모라고 했을 때 상품 매출원가 구하라는 문제네요. 근데 주어진 자료를 한번 먼저 보고 여러분이 TAT 1급에서는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거구나.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상감모부터 알아야 되겠죠. 정상감모일 경우에 감모는 두 가지로 수량 차이일 때요. 감모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상감모일 때 정상감모는 얘는 그냥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얘는 판매됐다고 봐요. 그래서 매출 원가로 처리해요. 반면에 비정상감모일 때에는 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요 항목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요거부터 알아놓고 지금 요거 계산하는 방식대로 한번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거 그대로 써볼게요. 상품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상품 계정을 총계정원장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써놓고 자, 주어진 자료 금액은 아직 안 주어졌죠. 여기 수량만 주어졌어요. 근데 수량을 주어졌는데 이 말뜻을 또 알아들어야겠죠. 기중의 판매 수량이라는 것은 판매된 거잖아요. 그죠? 수량이 판매됐다면 단가만 곱하면 걔가 바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판매됐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진 자료가 금액을 안 주어졌어요. 수량만 먼저 주어졌죠. 그럼 여기다 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중 판매 수량은 350개. 그리고 이 하나당 단가가 지금 얼마래요? 상품 한 개당 취득원가 1,000원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1,000원을 곱하게 되게 되면 지금 매출원가는 얼마란 뜻이에요? 35만 원이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기말 상품 재고 수량은 몇 개가 있대요? 장부상부터 볼게요. 여기 장부상에 수량이 몇 개가 있대요? 150개 있대요. 그럼 여기가 150개가 있다고 그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가를 구하게 되면 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기말 재고는 얼마로 계산이 돼요? 15만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매출원가도 나왔고 기말 재고도 나왔고, 그러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는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35만원 이렇게 답하면 될 텐데, 얘 지금 실제 수량이 150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가르쳐 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140개라고 알려줬죠. 140개라고 한다면 여기 한 개당 1,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기말재고는 15만원이 아니라 14만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수량이 몇 개가 차이나요? 10개가 차이나요. 10개에 하나당 단가는 1,000원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만원이 되겠죠. 그죠? 만원이 될 텐데 이 중에서 5개면은 1,000원 곱하면 5,000원 되겠죠? 얘는 지금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상감모. 그럼 매출원가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5개는 지금 매출원가인 35만원에다가 5,000원 더해주게 되면 지금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얼마가 돼요? 여기 35만 5천원 여기 되겠죠. 그럼 나머지 5개 차이 나는 거냐? 그건 영업의 비용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수량 갖고 단가 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매출원가 정상감모분은 매출원가에다가 포함시킨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는 항공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라고 얘기하네요.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계산해보래요. 자, 그러면
2021년 1월 1일에 지금 기계장치 400만원에 취득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럼 뭐 일단 밑에 거는 보지 말고요. 요것만 딱 계산하게 되면 2021년에 1월 1일날 금액 400만원에 취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비를 물어본다면 40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요? 5년. 이렇게 해주게 되면 5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 잠깐만요. 400만원 나누기 5 하니까 80만원 되죠?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는 80만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80만원 이렇게 할 것이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80만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세 번째 준 자료를 보니까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하여 상환 의무가 없는 여하튼 정부보조금 100만원 수령했다 그랬었죠. 그러면 정부보조금도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기계장치 유형자산 취득할 때 정부보조금 받으면 얘도 매년 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상각합니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똑같이 2021년 12월 31일 날 정부보조금 100만원에 대해서 똑같이 5년 이렇게 하게 되면 매년 정부보조금 얼마씩 상각이 되겠어요? 20만원씩 상각이 되겠죠. 이 20만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정부보조금 빼주라 그랬죠. 정부 기계장치에 있었던 정부보조금 20만원 이렇게 빼주고 대변에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부보조금은 상각하면서 대변에다가는 무조건 감가상각비를 빼주라 그랬어요. 20만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8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해놨었는데 똑같은 여기 감가상각비로 정부보조금을 상각하면서 20만원이 이만큼 감소됐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돼요? 감가상각비 80만원을 갖다가 얘에 대해서 20만원 빠져나갔잖아요. 답은 6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음? 아니면 설명이 또 필요함? 반응을 해줘야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지. 자, 이 정부보조금 설명됐어요? 됐어? 또 안 보여줘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계산 결과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좀 화면이 좀 필요할 것 같으네. 공간이 좀 모자라서 제가 여기다 좀 옮겨왔어요. 자, 사채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것은 사채 발행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사채 발행 금액은 제가 두 가지로 여기다 할까?
자, 사채의 발행 금액이요. 사채의 발행가액은 두 가지로 결정된다 그랬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여기 사채 액면이요. 사채 액면의 현재 가치 이하고, 두 번째로는 사채 이자 지급하는 금액 있죠. 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총액, 이 금액의 현재 가치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게 사채의 발행 가액이에요. 이론에 대한 문제는 지금 FAT 1급서부터 이 사채의 발행 가액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설명했었냐면, 자, 우선 2021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분계를 해보게 되면, 차변에 여기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따가 계산해서 대변에다가는 사채, 우리가 3년 후에 만기의 액면 1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 사채의 현재 가치와 여기 액면 이자율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라고 되어 있죠. 10만 원에 3%면 얼마가 되죠? 10만 원에 3%면 3만 원, 3천 원. 3천 원 되겠죠? 3천 원씩 3번 하면 얼마가 돼요? 3년 동안 줘야 될 거 아니야. 3%씩. 그럼 9천 원 되겠죠. 자, 그래서 액면가액은 10만 원이고요. 지금 이자 지급 총액은 지금 9천 원이에요. 맞죠? 근데 얘네들은 3년 후의 금액이지 올해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지금 이게 현가계수 나오고 단일 금액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가 막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니, 되게 단순한 거예요. 어려울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얘 현재 가치를 갖다가 두 개 다 계산할 때요. 얘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일하게 3년 후에 딱 한 번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가계수 이용할 때 여기 사채 액면에 대해서는요, 단일 금액 현가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이용한다? 단일 금액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도 써드렸던 거 기억해나? 뭘 써드렸었냐면, 보통 이 발행 금액에 대해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자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본다 그랬어요. 이자 비용은 발행 금액의 유효 이자율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사채 액면 이자율은 여기다가 3% 이렇게 써놓으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사채와 지급되는 이자 총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액면 이자율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유효이자율이 내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이자율이기 때문에 발행할 때는 내 입장의 이자율을 사용합니다. 그건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똑같은 걸 줬는데 3%짜리하고 5%짜리 두 개 줬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만 사용한다? 지금 유효이자율인 우리 걸 갖다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로 발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금액 현가계수는 어디다 곱해줘야 되느냐면 여기 사채 액면. 그러면 여기 현가계수가 소수점으로 몇을 주어졌냐면 0.86384 이걸 주어졌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곱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10만 원을 우리가 예금 통장에 예금을 하고 1년 후에 이자율 10% 받는다고 하면 10만 원에 10%면 이자가 만 원이죠. 1년 후에 그럼 나는 원금하고 이자 만 원 받겠죠. 그죠? 그 뜻은, 그 이자율이라는 뜻은 화폐의 가치가 지금 10만 원을 입금해 놓으면 1년 후에 11만 원이 되지만 그 값이 같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10만 원이 1년 후에 11만 원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3년 후에 10만 원은 지금 실제로 10만 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현재는 얼마 정도 된다? 0.86384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0.86384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10만원 곱하기 0.86384 곱하게 되면 86,00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 86,384원 이렇게 계산됐어요. 이해됐어? 두 번째, 지금 얘는 단일 금액이 누적되는 게 아니라 3.5에 10만원이라고 아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마다 지금 3,000원씩 이자가 계속 나가야 되죠. 그죠? 1년 지나면 3,000원, 또 1년 지나면 3,000원. 그래서 얘는 연금 받듯이 금액이 누적되고 기간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매년 3,000원씩 나가야 한다면 얘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9,000원 지급될 때 현재 가치는 얼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게 되느냐면 현가계수가 9,000원이 아니라 3,000원을 갖고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 현가계수를 아예 줬기 때문에 여기 9,000원이 아니라 여기 3,000원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야. 3,000원에 대해서 3번을 지급하면 9,000원이 될 텐데 얘 곱해지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몇 점이라고 가르쳐줬냐면 여기 2.72325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럼 3,000원 곱하기 2.7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000원 곱하기 2.72325 하게 되면은 8,100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랬으니까 딱 70 되네요. 8170. 그래서 여기 계산된 금액이 8170. 지금 3,000원을 갖다가 계속 지급하면 나중에는 9,000원이 될 텐데 얘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8,170원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채의 현재 가치와 지급되는 이자의 현재 가치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여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금액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개를 더해보니까 86,384원 더하기 8,170원 이렇게 했더니 9,554원 나오네요. 그랬더니 여기 얼마? 94,554원 이렇게 나왔죠. 그럼 보통 예금에 발행된 금액이 들어올 테니까 여기에 94,554원 발행 금액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그러면 서체를 발행했을 때 차이가 얼마가 나게 돼요? 5,446원이 차이 나는데 바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금액은 얼마? 5,446원 이렇게. 그럼 이 모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FAT 1급, TAT 2급에서는 사채 발행 금액을 아예 알려줬었어요. 알려줬었는데 지금 TAT 1급에서는 이런 단일 현가계수, 그다음에 연금 현가계수가 뭘 뜻하는지 알라고 요거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회계 FAT 1급에서는 발행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론적인 거 먼저 설명했었고 TAT 2급에서는 발행 금액을 아예 알려주고 이자 비용이라든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구하라고 했었고 지금 세무 1급에 와서는 TAT 1급에 와서는 발행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붕괴가 됐다면 그 다음에 TAT2급에서 물어봤던 거,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2021년 시점에서 12월 31일 날 이자 비용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지금 발행 금액 곱하기 여기 유효이자 위에다 써놓으라 했었잖아요. 두 개 곱해 보세요. 그러면 94,554원 곱하기 5% 하게 되면 얘 그냥 반올림 소수점에서 반올림 하기로 하고요. 4,728원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대변에서 한번 보세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사채 액면의 이자에는 현금으로 채권자한테 줘야 되잖아. 매년 변함없이 얼마씩? 3,000원씩. 그래서 현금으로 3,000원이 이렇게 지급이 무조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채 할인 발행차금 얘만큼 이자 비용이 더 생기는 거죠. 뭐 차이가 났어. 차이가 얼마 차이 났어요? 3,000원만 빼면 되겠죠? 이 3,000원을 제가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이 상가액이라고 그랬었죠. 얼마가 차이나요? 1,728원 이렇게 차이 나죠. 그래서 매년 요거 생각한다 그랬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들이고,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1년 지났을 때 이자 비용 얼마냐고 물어보거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 유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의 이자율인 거예요. 왜? 10만 원을 갖다가 빌렸는데 통장에 10만 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은 지금 유효 이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가상각비처럼 이자 비용을 그 해에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만기가 되는 3년 동안 이자 비용 여기 사찰인 발행 차익을 갖다가 3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할 때 계산하는 계산 방법이 뭐다? 유효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걸로 계산했죠. 금융 비용은 뭘로 계산한다? 상각한다? 유효 이자율로 한다. 그걸 갖다 이해하시게 되면 그래서 매년 나누어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구나. 그러면 요 밑에 있는 항목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채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거 복습을 한번 다시 더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용하는 건 몇 퍼센트짜리 사용한다? 5%짜리. 그 다음에 단일 금액은 액면가액에다 곱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 현가계수는 매년 누적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거다. 요거만 잘 구분할 줄 아시면 유효 이자율과 관련돼서는 별반 어렵지 않게들 다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무 1급에서 이거 몇 분 안에? 1분 안에 해결해야 돼요. 정확히 알아서. 근데 지금 계산하는 거 제가 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서 그렇지 계산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한데 여기 단일 금액 현가계수나 연금 현가계수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어렵다 생각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뿔 어렵긴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자, 그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건 아까 계산했었죠? 발행금액 두 개 합쳐서 94,554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는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는 지금 다음 오류 사항이 발견됐대요. 그러면 이 오류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우리 많이 했었죠. 자, 우선 결산 시 임차료 기간 경과분이래요. 임차료인데 기간이 경과했다면 이건 올해 거 아니란 뜻이죠. 내년 거잖아. 그죠? 미지급분
6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잘못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여기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 정확하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차변에다가는 기간 임차료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이라면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임차료 쓰고 돈을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미지급 비용에서 6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정상이죠. 그죠? 이렇게 처리해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 미수수익 자산은 쓰면 돼요? 안 돼요? 자산 미수수익은 지금 임차료를 갖다가 임대료로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 미수수익이라는 건 아예 틀려먹은 계정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그러면은 자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인데 자산은 지금 과대계상됐어요? 과소계상됐어요? 자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과대계상이 됐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이익도 과대계상되죠. 어떻게 해요? 여기 봐요. 임대료라고 썼으니까 이익도 과대계상됐죠. 그죠? 얼마가? 600만 원이 지금 과대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익이 600만 원이 지금 과대 계상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히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비용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갔죠. 그럼 여기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됐다면 여기 비용은 지금 600만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600만 원 비용이 과소 계상이 되어 있다면 자 봐요.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음으로 인해서 자산과 이익이 600만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야 될 비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비용이 600만 원 과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결과로 지금 비용은 과대 계상 비용 들어가야 되는데 과소 계상이 되어 있고 이익이 600만 원이 과대 계상이 되어 있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얼마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거꾸로 처리했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는 지금 비용을 얼마만큼을 원상복구 시켜줘야 돼요? 여기 600만 원 들어가야 되죠? 이익은 얼마를 빼줘야 돼요? 600만 원을 빼줘야 되죠? 그죠? 뭐 하나 계산을 갖다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숫자를 갖다 정리를 해볼게요. 당기 순 이익이 있었다면 이 당기 순이익에 지금 비용은 600만 원을 지금 더 넣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얼마를 빼줘야 돼요? 600만 원을 오히려 빼줘야지 돼요. 그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다고? 10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비용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에이,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여기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용을 지금 여기다가 넣게 되면 여기서 비용을 600만 원을 넣게 되면 지금 이익은 얼마로 바뀌겠어요? 4,400만 원으로 바뀌겠죠. 이익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익을 갖다가 지금 오히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수익을 갖다가 또 빼줘야 돼요.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600을
수익을 빼줘야 되잖아요.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총 금액은 얼마로 반영이 되겠어요? 3,800이 되죠. 여기에 3,800 이렇게 된다니까. 결과론적으로 제가 그냥 예를 잡아둔 금액이 얼마였는데 당기순이 현재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 회계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잡았더니 얼마로 바뀌었어요? 3,80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당기순이익이 지금 얼마가? 1,200만 원 이만큼이 과대계상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 됐죠? 수익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얘가 이익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2배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1,200만 원이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 5천만 원에는. 그래서 정확히 얘를 갖다가 수정해 주게 되면은 3,800만 원이 되더라.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얼마가 1,200만 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라고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골치 아픈 재무회계 문제였었어요. 문제 하나하나가 지금 많이 어렵죠. 그죠? 근데 희한해. 어떻게 지? 지금 얘가 45회면은 올해 첫 번째 본 시험 문제잖아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하면 다행이다. 그럼 여러분 이번 10일 날 시험 보는 게 마지막 거죠. 덜 어려울 수 있겠어. 그럼 기회다. 내년에는 뭐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 됐고요. 8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법 문제 두 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자, 1번 택시 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익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된다 그랬죠. 택시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성명, 그다음에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 맞아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공급받는 자는 나머지 건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어우 다행이다. 이런 거 쉽게 맞출 수 있겠다. 그죠? 아싸 하나 건졌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무회계 먼저 풀어야겠어요? 부가가치세부터 풀어야겠어요? 분명 앞에 시간 뻔히 걸릴 거 알죠? 그럼 뭐부터 푼다? 세법 문제부터 풀어서 시간이라도 줄인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나머지 건 다 맞는 거겠네요. 얘만 틀린 거니까. 그죠?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번에 여기 학습하실 때에도 보기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하나하나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은 문제 갖고 2배, 3배 효과가 나타나요. 학습하실 때.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근데 원칙이에요. 예외는 특례가 있어요. 특례는 뭐 있죠? 월합계세금계산서. 걔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국세청장한테는 11일까지 들어가면 되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한 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TET 2급에서 수입세금계산서 받아본 적 있었죠? 수입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유형 55번 거기 부가하죠. 근데 공급가액은 헛수로 만들어내죠. 그리고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55번.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TAT 2급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세표준 구하시오라는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과세표준을 구하라 그러는데 얘는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부가가치세 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이거 구분했었죠. 그런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대송금이라든지 판매보증금,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1월 21일 제품 외상 판매 얘는 과세표준 다 들어가야 되겠죠. 2,400만 원.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는 우리 운송에 포함되는 그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얘도 포함시켜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자금을 대여했다. 이거는 부가세법에서 부과되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항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이것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부가세 부가세 과세 대상에는 뭐가 있어요? 부가세 과세 대상 첫 번째 재화가 공급됐을 때, 두 번째는요 용역이 공급됐을 때, 세 번째는 수입 재화. 여기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잖아요. 여기 자금 대여 받는 이자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얘는 해당 사항 없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1,500만 원은 과세표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업무용 중고 승용차 2000cc 매가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던 승용차 기계장치 팔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죠. 거기 공급가액이 있었죠. 바로 그럼 얘도 판매한 거니까 여기 매가격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공급가액 여기 들어가요. 과세표준에. 그 다음에 하치장 반출에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것은 매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풀어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합치면 돼요. 2,700, 2,800, 2,900이네요. 그죠? 요게 바로 과세표준이에요. 2000cc 넘으면 처음에 할 때 부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매각할 때는 같이 차배주면 들어가요. 우리 봤을 때 매각할 때는 판매하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뭘 받아요? 부가세 매출세액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는 거 판매를 하게 되면 저기 뭐죠? 부가세 매출 부가세 예수금 당연히 그렇게 발급을 해주셨던 거 기억 안 나요? 근데 불공일 2000cc가 이제 2000cc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헷갈리잖아. 문제 내는 사람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헷갈리게 할까 꼭 연구한단 말이에요. 2000cc가 됐던 3000cc가 됐던 우리가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공급가액 세 다 처리해서 그 세액은 매출세액이에요. 판매했으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그 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한을 둔 거야. 1000cc 넘어가는 건 공제 안 해줘.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야? 국가한테 이득이잖아. 그래서 매각액에서는 공급가액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매입세액에서는 2000cc 넘으면 불공, 공제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 제한을 둔 거야. 공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겠어요? 또 여기 2000cc 홀라당 속아가지고 빼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맞췄다고 신난다고. 답은 그래서 얼마? 2,700억.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의도가 빤히 보여요. 그리고 또 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걸 자꾸 설명해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8번하고 9번 문제가 부가가치세 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문제, 여기 이제 소득세법 문제예요. 이제 또 얼마나 어렵게 내는지 한번 볼게요. 10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찾으네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 있죠. 정확히 이런 건 맞출 수 있잖아. 두 번째,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왜? 일용직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분리과세 항목이에요. 그러면 종합소득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얘도
정확하게 설명 잘했고요. 소득세법에서 인적공제, 인적사항에 대한 인적공제 있죠? 그럼 얘도 맞잖아. 그럼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지. 가뜩이나 틀릴 거 많아 죽겠는데 맞출 수 있는 걸 틀리면. 그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잠깐 복습을 위해서 우리나라 소득세는 세 가지로 먼저 분류한다 그랬어요. 뭐? 종합소득. 두 번째는 퇴직소득. 세 번째는 양도소득. 얘는 분류. 서로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왜 냈느냐 하면 여러분이 그 기본공제 대상자 선정할 때 그때만 얘네들이 들어가. 기본공제 대상자 할 때 퇴직소득이 양도소득이 100만원 넘어가면 그때만 얘가 사용돼요. 그 이외에는 종합소득하고 연결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분류 다르니까 예.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은 언제만 그 금액을 합산한다고요? 뭐 계산할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이거 왜 이래? 판단 여부를 할 때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쳐서 100만원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외에는 여기 종합소득하고 연결시켜서 5월달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뭐는? 얘네들은 세율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때 얘네들이 신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승진이가. 그래서 얘는 승진 못했대.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5월달 확정신고라 그랬었죠. 소득세 확정신고 때 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산출 세액 계산하라 그랬어요. 세액. 자, 그러면 우선 소득부터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자, 가해 사업소득 금액. 뭐 얘 사업소득은 2천만 원이니까 얘는 분리과세 항목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은 여기 일단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자소득 200만 원 전액 국내 은행 정기예금 이자 2천만 원 이하죠. 그럼 얘는 그냥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분리과세 되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해당되니까 얘는 종합소득 때 여기 포함시킬 필요 없이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소득. 양도소득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종합소득 때 신고한다 안 한다. 얘는 분류 별도로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얘도 빼야 되겠죠. 퇴직소득, 양도소득 나오면 무조건 빼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공제를 해준대요. 지금 여기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금액 얼마밖에 없어요? 사업소득밖에 없죠. 2천만 원에서 얼마 공제해준다? 여기다 해봐요. 이렇게 2천만 원에서 공제 지금 300만 원 해준다면서요. 300만 원 공제해주면 과세표준은 얼마가 돼요? 1,7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얘 계산 어떻게 해요? 지금 얘를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이 몇 퍼센트래요? 6%. 지금 1,7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계산해 준다? 6%.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72만 원 나오죠? 지금 세액 계산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1,200만 원 넘는 거 얼마 남았어요? 500만 원? 500만 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세율 적용시키래요? 15% 적용시키랬잖아요. 그죠? 15% 하면 얼마 나옵니까? 500만 원 곱하기 15%
하게 되니까 75만 원 나오네요. 그죠? 그럼 다 했잖아. 그러면 세금 얼마예요? 두 개 더 하니까 147만 원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금액은 두 개 더한 72만 원 더하기 75만 원 이렇게 더하면 금액이 147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계산하는 방법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그 연말정산 할 때나 뭐 종합소득세 계산하면 여러분이 이거 세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TT 1급은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가 좋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거 하냐고. 그냥 그때 하고서 살지.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라네요. 자, 1번. 그럼 나머지 3개는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거주자에게 현금 배당 배당이네요. 현금 배당, 그 다음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할 때 우리 기본 세율 몇 퍼센트 한다 그랬어요? 14% 한다 그랬죠?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14%의 세율 적용해서 계산한 소득세 원천 징수한다. 예, 아주 정확하게 얘기 잘 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옳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틀렸는지 봐야 되겠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언제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원천징수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원천징수한 거, 또 여기 개인 사업자들한테 원천징수한 거, 그다음에 뭐 일용직한테 원천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반기 그 원천징수하는 사람들 있죠? 반기. 여기 봐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라 그러면 6월이니까 7월 10일까지 다음 달에 10일까지 7월 10일. 근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반기 신고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다 매월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반기란 말도 없는데 반기 다음 달이라고 했단 말이죠. 맞는 말이겠어요? 틀린 말이겠어요?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얘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반기란 말 여기 사용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칙적으로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원천징수 신고는.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적연금, 요건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액의 5%의 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한다. 이것도 여러분 지난번에 작년 거 했을 때는 나왔었는데 작년 거는 작년 걸로 다 넘어갔을 테니까 여기 두 개예요. 두 개가 뭐냐면 근로소득하고요. 즉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매달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하죠. 근데 그거 누구 맘대로 그만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켰어요? 아, 컴퓨터가 하는 대로 그냥 내둔다고요? 그래야지. 또 여기 연금소득. 여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이것도 참고로 그냥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매달 일정한 금액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2월 말까지. 연금소득도 연말정산해요. 얘는 1월 말까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네는 매달 나오는 금액이 일정한데 그러면 소득을 갖다가 저기 소득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얘네들은 깔려 있어요. 특히 근로소득 우리 연습한 것들은요. 거기 세율을 보게 되면 여기 간이 간이 세액표라는 게 있습니다. 간이 세액표는 그 구성원들의 5만 원 단위로 얼마를 징수해야 되는지 그 표가 나와 있단 말이죠. 5만 원 단위의 부양가족 있죠. 부양가족 1인, 2인, 3인, 4인 그럴 때 어떻게 징수해야 되는지 그 표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급여 입력하실 때 그 직원의 급여만 입력하잖아요.
그 원천징수 몇 퍼센트 해야 되는 걸 자동으로 끌고 와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세익표 본 적 있으세요? 계량거 물어봤죠? 있을 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쓰던 간이세익표가 있더라고요. 있는지 모르겠네. 좀 버릴까 하다가 버렸나?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기는 한데 간이세익표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그 소득 범위 내에 있는 부양가족 포함해서 5만 원 단위로 얼마를 갖다가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에요,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2개월 동안 납부를 해놨다가 연말정산에서 세금 내야 되는 금액 얼마인지 정확히 정해지면 결정세액하고 우리가 12개월 동안 이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띄어놨던 금액하고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환급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적게 냈으면 추징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근로소득도, 여기 연금소득도 5%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는 지급액의 5%의 세율, 5%의 세율을 얘가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이런 거 없어요. 그럼 공적연금뿐만이 아니라 모두 근로소득도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어떤 일정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저기 보통예금 통장에 돈 이자 몇백 원 들어와도 거기 원천징수한 금액 있어요,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어? 이자 소득은 예외예요. 원래 이자 그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자 소득은 제외입니다. 이자 소득은 여러분 저기 통장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 받을 때 몇백 원이어도 몇 원이라도 띄어요. 참 악랄하죠. 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라면 요걸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하나 두 개 반복하다 보면 문제 예제도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여기서부터는 전 법인세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서 옳은 것 찾으래요.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입금 산입한다. 처음에 여러분들 요거 배우실 때 요게 되게 헷갈렸어. 제가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이라면 감자차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자차익을 자본잉여금에 감자차익에 제대로 회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자본계정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또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자본조정 계정에 제대로 넣었기 때문에 얘는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자기 주식 소각을 해서 이익이 생겼는데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여기 감자 차 이익이 생겼는데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 입금에다가 포함시키고 입금 산입하고 기가 기타가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무회계에 대해서 자본계정 이거 모르는데 지금 제가 이거 법인세법하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TAT 2급 세무 2급 자격증 따고 세무 1급도 한 번 들으면 딸 수 있겠지? 거기 세무 2급 딸 때까지 재무회계는 뭐 탄탄하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파트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재무회계도 다시 기본부터 탄탄하게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고 법인세법도 자꾸 듣고 그러면서 실력이 자꾸 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놓은 경우에 얘는 만약에 회사에서 자기 주식 소각 이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 세무조정할 때 입금 산입해놓고서는 소득 처분은 여기 기타 잉여금에다가 포함시키겠지만 얘는 제대로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 본다 해서 여기는 세무조정 없음이에요. 세무조정 필요치 않아요. 두 번째에서는 보험업법 가끔 나오긴 하는데 보험업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일반 이런 금융기관이 아니라 보험업법이 아니라 임의평가는 인정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임의평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험업법은 이렇게 유형자산 평가 이익에 대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얘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왜? 그거 인정을 해야지. 얘네들 보험업에서는 얘가 이익이잖아요. 매출액이고 남는 돈이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설명 잘한 거예요. 됐나요? 세 번째, 국세환급금.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국세환급, 가산금이라 그랬어요. 가산금은 좀 입금 산입한다, 입금 불산입한다. 가산금은 우리가 세금 내고 냈다가 되돌려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산금을 지급받고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필요 있다 없다? 13번. 여기 가산금 받았을 때는 제가 얘를 환급금에 대해서 두 가지라 그랬었는데 가산금 이자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을 했대요.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얘는 필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갔다면 결산할 때 얘는 이익 계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국세환급 가산금은 이자예요. 세금을 낸 거에 대한. 그래서 환급 받으면서 이자 받은 건데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했다면 얘는 지금 이자 수익에 들어가 있어서 입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얘는 입금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회사에서는 이자 받았으니까 돈 벌었잖아.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해놨어. 그럼 결산했을 때는 이익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얘 입금으로 인정 안 하겠대요. 그럼 얘는 도로 빼내야 되잖아. 결산할 때는 벌써 이익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업의 수익에 지금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세무조정이 되느냐 하면 얘는 입금 불산입이에요. 국세 환급 가산금 그냥 외워놓으셔도 돼요. 국세 환급 가산금은 뭐다? 입금 불산입이다. 입금 불산입 하고 근데 얘는 지금 계정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외부로 빠져나갔나요? 회사에 그대로 있나요? 회사에 그대로 있죠. 회사의 계정이 그대로 있는데 영업의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있겠습니까? 재무상태표에 있겠습니까? 영업의 비용, 수익 손익계산서잖아. 그죠? 손익계산서는 맨 밑에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당기순이익은 또 어디로 가요? 결국 자본계정으로 가잖아. 그러면 결산했을 때 손익계정은 다 지금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결산이 끝났으니까. 그 결과인 당기순이익은 자본계정으로 가 있겠죠. 그죠? 그럼 국세환급 가산금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놓은 결국은 어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본계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소득처분 뭘로 해요? 자본계정에 있을 때 기타. 그 기타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했으면 그대로 그냥 외워놓으세요. 나오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첫째, 국세환급 가산금이 이자 수익이라는 거. 그건 알 거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놨다는 거. 그런데 결산하게 되면 모든 연간 수익과 비용은 다 소멸해요. 그 결과만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에 자본계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다?
밖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자본 계정에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세무조정을 뭘로 한다? 기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타예요. 소득처분에. 세무조정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번. 전기에 송금이 인정됐대요. 그럼 돈 들어오면 입금으로 해야 되겠죠. 재산세 당기 환급분을 영업 외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됐던 거 환급받으면서 수익으로 해놨어. 그러면 세무조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대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입금불산입이 아니라 얘를 왜 입금불산입에? 전에 송금으로 인정했던 거 다시 환급해서 들어왔으면 얘는 당연히 입금이지. 그죠? 입금불산입이 아니라 얘는 세무조정 필요 없는 거예요. 벌써 반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환급됐는데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 어떻게 세무조정해요? 얘는 회계 처리한 경우고요. 세무조정을 여기 회계 처리를 안 했어. 그러면 여기 전기에 송금이 인정됐던 거 단기 환급분으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회계 처리를 결산할 때 안 해놨다면, 그때라면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죠. 그죠? 뭐 입금 산입 해놓고서는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전기에 송금을 해놨던 거니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입금 산입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잘 해놨잖아. 그럼 세무조정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14번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인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 많이 나오죠. 자, 당기순이익 결산서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여기 법인세 비용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더해주기로 했죠. 업무와 관련 없는 재산세, 얘는 세금과공과 비용 처리했던 거 아니에요. 그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도 토해내야죠. 입금해서 더해줘야 되고, 건물의 그 단기 감가상각비 시인 부족액, 전기의 상각부인액이 3천만 원 있었는데 지금 부족액이 2천만 원이래요. 만약에 전년도에 전기에 상각부인액 얘가 없었다면 얘는 뺄 수가 없어요. 왜? 결산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송금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쵸? 그런데 전기에 얼마 상각부인액이 있대요. 3천만 원 있다니까 여기에서 2천만 원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죠. 그러면 3개는 더해주고 얘를 빼주게 되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1억 2천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법인세법 중 법인세법상 신고 납부에 관련 설명, 옳은 것은 찾으래요. 틀린 게 뭔가 봐야 되겠네요. 1번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이 틀렸죠? 성실신고는 한 달 더 주죠. 그럼 4개월. 그래서 얘는 개월수가 틀렸어요. 성실신고는 5개월이 아니라 4개월. 3개월, 4개월. 2번 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신고를 보지 않는다. 영리내국법인은 무조건 재무제표 다 제출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예, 맞아요. 2번이 답이에요. 3번 영리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이런 거 많이 나왔었죠. 결손금이 있다고 소득금액이 없다고 신고 안 해도 돼요? 이건 맞출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신고 다 해야 돼요. 4번 중간예납은 전년도 법인세 납부했던 거에 몇 퍼센트? 50% 납부하는 거죠. 중간예납세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과세표준 수정신고나 경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지금 과세표준에 관련돼서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우리가 배웠던 법인세 과세표준 그 신고서 있죠. 그걸 제출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중간이랩도 그거 제출해야 하네요. 돈만 띡 내잖아. 그럼 중간이랩에 대한 오류, 누락 이런 것들 수정신고, 경정신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45회 15문제에 대한 이론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역시 기가 막히죠? 자, 요거 중지시켜